2017년에 입주대란 뭐 한동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 말 해서 올해는 뭐 선거 때문에 조금 덜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보면 예상 주택 수요 있죠. 2012년까지는 매년 44만 호가 필요했대요. 전문가들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지금 39만 호가 매년 필요하답니다. 저 근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년에 몇 쌍이 결혼할까요? 아시는 분? 1년에 몇 쌍이나 결혼할까요? 30만 쌍. 30만 쌍이 결혼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집 못 사죠. 하지만 밀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자, 일단 30만 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 오래되면 헐어야죠. 못 쓰잖아요. 고쳐 쓸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39만 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어떤 전문가는 야 45만 호까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뭐 공급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공급이 안 됐어요. 지금 왼쪽에 예상 주택 수요에서 계산을 하면 그 누적된 게 30만 호가 부족해요. 30만 호가 부족하고, 지금 2015년에 76만 호 공급이 좀 많았죠. 그 다음에 2016년에 47만 호, 이런 식으로 77만 호가 또 이제 예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고, 이제부터는 약간 초과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나중에 이제 우리 새 정부의 그 주택 정책을 볼 텐데, 그 정책을 보면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서울 쪽에서는 보니까 1번하고 3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1, 2인 가구 비중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2007년 이전,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중대형이 엄청 인기였어요. 재건축하면 중대형만 잔뜩 빼고 중대형으로 가려는 경향들이 많았었는데, 한 치 앞을 못 본 거죠. 지금 와서는 우리 이제 중소형만 짓고, 어떤 조합은 보니까 다 취소를 해버렸더라고요. 조합원들이 중소형만 신청을 해버린 거야. 이제 조합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중대형 한다고 사업을 그렇게 승인을 다 받았어. 근데 나중에 이제 시장 상황이 막 바뀌면서 중소형으로 바뀌니까 결국은 일반 분양은 중대형만 나오고 이제 머리 아픈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거기는 사업이 빨라서 그래서 그렇게 가서 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나중에 할인 분양하고. 근데 어떤 단지는 사업이 취소됐어요. 취소되니까 너무 잘 됐다. 지금 중소형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또 이제 사업 승인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 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 절반을 벌써 넘어섰고, 이런 것 경향을 좀 아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KB금융지수라고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서 해마다 그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 부자를 정의를 내리기를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 부동산 말고 0.41% 이렇게 나오죠. 0.41%인데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부동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10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뭐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런데 이제 전년 대비 15%가 증가했어요. 해마다 이 정도 비율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나온 양극화 얘기 있었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분들의 성향을 조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바로미터거든요. 과연 이분들은 어디에서 수익을 올리느냐. 이분들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고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은 부동산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금융자산이 10억이나 되고. 근데도 줄긴 줄었죠. 2012년보다 줄었는데 여전히 절반 이상의 자산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비율은 뭐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걸 보시죠. 총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사람은 부동산 비중이 더 높아요. 그죠? 10% 정도 더 높고, 그 다음에
강남 3구에 있을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요. 이분들도 한 뭐 9% 정도 높고, 연령별로 60대 이상은 또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자산을 축적했나요? 라고 조사를 했더니 2011년하고 2016년하고 5년의 갭이 있죠. 사업체 운영이 늘었어요. 여기는 벤처라든가, 과거의 벤처는 지금 IT죠. IT 같은 그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그 모바일 게임 업체가 상장을 하면서 6번째 부자가 됐나? 그런 식으로 굉장한 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과거처럼 그렇게 막 고수익을 노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줄었어요. 8.2에서 6.5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수익을 노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증여상속은 엄청 늘었어요. 증여상속이 물론 여러분 없으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지금 현황. 자, 우리는 그 사업체 운영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고요. 아니면 이제 부동산 투자도 아직 기회 있습니다. 21%. 자, 부자하고 아까 우리 정의 내린 0.41%에 해당하는 부자하고 일반인하고 그 자산 관리 방법 선호도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여전히 부동산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순서인데 이제 일반인은 볼까요? 일반인은 공적연금에 대한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예적금 보험인데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받을까요? 대기업에서 내가 안 잘리고 잘 다녔어. 그러면 그분은 얼마쯤 받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네? 네, 150 정도. 맥시멈은 166만 원이라고 해요, 국민연금이.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럼 15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아까 최저 생계비 얼마라고 그랬죠? 150만 원. 네. 국민연금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저기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 계산식인데요. 은퇴 필요자금이 68%, 퇴직 직전연금이 68%, 그 다음에 나머지 35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공적연금 수급액, 아까 맥시멈 150만 원이라고 했죠. 그 수급액. 그래서 그게 이제 필요 자금인데 계산해보니까 270만 원은 필요하다. 도시에서 살려면 270만 원은 필요하고, 물론 농촌에서 살면 자급자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더 줄어들어요. 하지만 요새는 병원 갈 일이 많아서 나이 드실수록 도시에서 거의 산다고 봐야 되고요. 그랬을 때 270만 원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 270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자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쵸? 모자라는 거를 뭘로 보충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쉽게 권해드릴 수 있는 게 임대 수익을 말씀드리는데, 임대 수익 중에서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 그거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그거를 맡기는 거죠. 은행에 맡겨서 내가 받는 건데, 3억짜리를 65세에 신청하면 81만 원을 받고요. 5억짜리를 65세에 신청하면 136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80 몇 세 정도? 3, 4세? 그 정도 되면 거의 BEP가 된다고 그러네요. 제로가 된대요. 그래서 그거보다 오래 사시면 이익이고, 그거보다 짧게 사시면 두 분 다, 그러면 처분을 해서 유족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내가 거주를 하면서, 그리고 저런 연금을 받는 거죠. 자, 5억짜리 130만 원을 받으면, 참고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한 10년 하고 지금 자영업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을 중간에 좀 안 벗어요. 안 벗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찍어보니까 한 70몇만 원 되더라고요. 예상 수령액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양호한 편인 것 같은데요. 주위에 물어보니까.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저보다 많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경력 단절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3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전략이고요. 저처럼 70만 원? 그 정도 한번 볼까요? 70만 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3억이면 80만 원이잖아요. 아니 5억이라고 치고요. 5억이라고 그러면 130만 원이니까 뭐 200만 원 정도. 아직도 70만 원이 부족하네요. 그죠? 그게 없으면요. 어디 저 잔치에도 못 가요. 가서 구주돈도 내야 되고. 우리 부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돈이 꽤 많이 들어간대요. 네. 그냥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밥만 먹고 뭐 TV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거를 결국은 어디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 하나는 꼭 사세요. 아무리 그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그 다음에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연금은 3억짜리를 65세 신청하면 이거는 이제 신청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공시가격이에요. 시가가 아니라. 아까 앞에 거는 그게 시가예요. 시가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건 좀 3억이라면 결국은 10억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억짜리 농지가 있어야지 1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농지연금이 좋은 게요. 농사를 거기서 지어도 돼요. 심지어 남한테 맡겨도 돼요. 딴 사람이 농사를 짓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 되죠. 5년 이상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또 생겼어요. 우리나라 노후 화력발전소 다 없앤다고 뉴스 들으셨죠? 그럼 어떻게 하죠? 모자라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 짓나요? 혹시 해결책 가지고 계신 분? 전기세를 팍 올려가지고 좀 수익을 줄일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 이제 태양열. 저 땅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음지식물 심어서 농사 져도 되고요. 심지어는, 이거는 이제 뭐 농지연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땅을 빌려서, 장기로 20년 빌려서, 그거를 태양열 사업을 해도 된대요. 그때 수익률이 10%에서 20%.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뉴 트렌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주택시장이 어떻게 된다더라. 근데 전국을 다 똑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디커플링 현상. 서울하고 지방 다르고 서울 안에서도 또 여기 다르고 경기도 안에서도 또 어디 다르고 그 안에서 또 다르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주택, 중소형주택 선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심 회귀. 옛날에는 뭐 전원주택 가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주거, 의까지 들어갔어요.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해서 도심 회귀가 되고 그 다음에 월세 시대예요. 월세. 전세로 살 수 없어요. 전세로 계속 사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은 참 걱정이 돼요. 왜냐면 집주인은 왜 전세를 주는 걸까요? 집주인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 집을 팔아버리든가 아니면 월세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지금 월세로 전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중소형은 월세가 많이 나와요. 집을 사서 그러니까 큰 집은 그냥 전세로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는데 중소형일수록 월세로 나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월세 수입도 받고 또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이익도 보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져요.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벌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떨어지지 않을 곳을 매수하라. 말장난 같죠? 안정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A급 지역에 투자하지 말고 B급 지역에 하라는 얘기예요. A급 지역은 비쌀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면 강남에 사죠. 강남에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사죠. 근데 얼마야? 못 사잖아요. 그럼 B급 지역에서도 선별을 해야 되죠. 신중하게 그걸 사시고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100만원짜리 뭐 물건을 산다고 해봐요. 며칠이나 고민할까요? 그거 사는데 한 5분 만에 그냥 사나요?
적어도 한 3일은 동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1000만원짜리 한 달은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1000만원짜리 살려면? 1억짜리 살려면? 우리 집이 보통 1억도 훨씬 더 되죠.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고민도 안 하고 살 생각도 안 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 매수 대상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서울의 역세권. 저는 뭐 조금 확장하면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역세권. 왜냐면 행정구역의 서울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서울하고 이제 일기 신도시, 지방에는 일자리가 생기는 데 있죠.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 산업도시 이런 곳이고요. 부동산 시나리오 고려 요소. 그래서 중국인이 많이 사는 데가 좋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례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남북 통일됐을 때 북한 인구 2천만 중에 100만 명만 서울에 와도 엄청날 거다. 물론 통일이 언제 될 거냐 하는 거는 뭐 관건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예상해보는 시나리오고요.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서울로 다 몰려오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이렇게 중심지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2기 신도시 있죠. 2기 신도시. 거기 보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 그다음에 청라, 송도, 그 아래로 동탄, 저 위에 양주. 2기 신도시는 저는 좀 퀘스천이에요. 왜냐면 그 자체 내에 어떤 동력이 있고 그 자체 내에 어떤 산업이 있으면 자급자족이 된다 그러면 나쁘진 않지만 서울하고 접근성을 봤을 때 좀 신중하게 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과거는 거의 그냥 10년 정도 내가 노인 생활을 하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구가 이제 저 정도였는데 지금은 직장 생활도 짧아졌어요. 오래 다니기도 힘들어요. 내가 공무원이거나 뭐 공기업에 다니는 게 아니면 일반 대기업도 안심 못하고 승진 못하면 또 그만둬야죠. 그래서 나와서 과거보다 더 빨리 그만둬서 뭐 자영업을 하거나 뭐 쉽게 자영업을 생각하지만 자영업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투자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리고 요새는 뭐 조금 더 많이 좋아져서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이 노력을 하면. 그래도 100살까지라고 보면 30년간을 노인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인구가 이제 3천만 명. 아까 1000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늘어나간다는 거죠. 앞으로. 현재 3천만 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수익성 부동산 시장 있잖아요. 그 시장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선점하는 게 좋을 거라는 거죠. 왼쪽에 그 공무원하고 대기업 써놓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떤 상위 레벨에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다들 힘들게 살지 않냐. 그래서 뭔가 우리가 투자라든가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은퇴자들을 보면요. 저 여가 시간을 저렇게 보낸대요. TV 시청하고. 근데 은퇴 후 총 시간이 무려 22만 시간이나 되는데 TV를 33,000시간을 본대요. 하루에 3시간씩 30년. 그래서 우리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예. 예. 1만 시간의 법칙을 3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데 평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평생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미리 독서도 하시고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준비하실 수 있고요. 뭐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에서 우리나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평생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해야지 집을 사네 마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보다 더한 나라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 호주 같은 데 보세요. 캐나다. 아니 우리보다 땅덩어리도 넓고 저기 집값 싸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런 땅덩어리 넓은 나라들의 단점이 뭐냐면 인프라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거기 전기, 수도 이거 다 까려면 돈이 엄청 든대요. 그 비용이 더 든대요. 집 짓는 비용보다. 땅 매수 비용하고 그거보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오르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데 그 땅덩어리 넓어도 시드니하고 멜버른의 전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고층 아파트 막 40몇 층 이런 데 살아요. 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게 검토할게요. 이게 이제 대선 공약이었던 거고요. 정책 분석을 해볼게요. 노무현 정부처럼 이렇게 강경책이 없을 거다. 보고 있고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뭔가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뭐가 약간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런 강경책은 안 쓸 것 같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주거복지를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DTI와 LTV보다 더 강화된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전에는 뭐 대출을 받으면,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사면 3억을 대출을 받으면 3억에 대한 이자만 냈어요. 이제 거치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원금도 갚아라. 그래서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 부담이 뭐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전에 이자만 낼 때보다. 물론 금리에 따라 또 변동이 되겠지만 그 정도. 그래서 부담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이제 규제하고 있죠. 11.3 대책으로. 그거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고. 상한제 하면 서민들이 살기 좋아질까요? 그거를 부작용을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많죠. 그럼 단기에 오를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오래된 노후주택들이 있으면 그 재개발을 했잖아요.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출구 정책으로 썼던 거, 그거를 이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열리겠다. 17만 가구. 5년간 17만 가구인가요? 5년간인가요? 1년에 17만 가구. 지금도 한 1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니까 늘어나죠. 그러면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집 안 사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예산이더라고요. 과연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싱가포르 같은 데는 80%가 임대주택이래요. 근데 나머지 20% 시장은 아주 치열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뭐 평생 모아도 못 산대요. 근데 그렇게 선호도가 높대요. 왜냐면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급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임대주택보다는 그냥 평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또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도 또 멸실되고 또 계속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아까 요 도시재생 뉴딜 이거를 추진한 사람이 그 김수현 교수, 세종대 김수현 교수인데 요번에 사회수석이 됐어요.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였는데 사회수석이 돼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사회수석 하는 일이 주택이래요. 아마 저거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잠깐 할게요. 여기 미사지구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홍보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자기네는 삼성역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이제 교통이 다 걸림몰리는데 그래서 미사지구가 위치가 저렇게 좋다. 판교랑 같다.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판교랑 같다 그러면. 미사지구. 여기가 행정구역이 어디죠 여기? 네, 하남시죠. 서울시가 아니에요. 여기 아파트 가격이 새 아파트 얼마인지 아시는 분? 분양가 말고 시세. 네. 좋은 거는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조금 안 좋은 거 한 6억,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 아파텔. 아파텔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그래서 84제곱미터가 지금 5억 초반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확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84제곱미터 확장이 10평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확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서 큰 이득은 남길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다산 신도시.
여기 남양주죠. 여기 아까 밑에 있는 그 미사지구에서 강하나만 건너가면 돼요. 여기에 이제 곧 분양할 때가 있는데 신한 인스빌이라고 84형이 4억 3천이래요. 근데 여기 제한이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하남시가 아니죠. 남양주시. 그래서 또 잔금 때까지 전매도 안 돼요. 제가 본 거는 1억 원 정도는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런데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앞으로의 이 정부의 정책이 저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전매를 금지하고 뭐 이런 제한을 하고, 또 5년간 아파트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지금은 1년만 지나면 다시 또 청약순위 1순위 되고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아마 바꿀 것 같아요. 아까 5년 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라가면 뭐 강화책이 나왔다가 떨어지면 부양책이 나오고, 이렇게 5년 단위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 앞에 쭉 가라앉았을 때 투자자가 저런 데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 정부 정책도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죠. 막 끓어오르면 찬물을 팍 끼얹고 밑으로 가라앉으면 또 기다리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벤자민 바버가 저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배우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지, 제가 한 게 전부 다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관을 갖고 여러분도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될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것만 빼고 물어봐 주세요.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네. 서울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으세요. 서울 도시재생이요? 네, 그 정책이 자료를 보려고 그 사이트 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은 기존의 그 노후주택들 있잖아요. 노후주택들 예전에는 재개발을 한다고 거기를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헐지 않고 그거를 이제 개량을 하고 도로를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주택을 또 사들일 거예요. 사들여서 거기를 또 공용 주차장으로 만들고 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이요. 네. 그 예전에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좀 잠깐 팁을 얻은 게, 네. 지도를 좀 볼 줄 알아야지 이 전체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도 보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지도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전체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왜 괜찮은 지역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하고 산업지 그거죠. 교통하고 산업지. 네. 먹고 사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내 편의성, 그게 개선이 되는지 그걸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남이나 그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서울 지하철이 다 연장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교통이 계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 있죠. 수원이잖아요. 거기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면서 분당까지, 아니 강남까지 30분 만에 가니까 벌써 6억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된 거죠. 그래서 교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정보를 보시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인터넷으로 보는 정보들은 쪼가리 정보예요. 쪼가리 정보를 연결시키기가 힘들어요. 책을 통해서 자기만의 그걸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선 내 주관을 확실히 갖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내가 필요한 때 대입을 하는 거지, 책을 안 읽고 뭐 또 어떤 좋은 강의들이 있으면 가서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또 깰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팟빵이라고 이제 제가 즐겨 듣는 게 있는데, 경제에 관련돼서는 여러분 책 읽기 힘들잖아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준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저게 이제 2개 하고 있는데, 이준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짧아요.
한 20 몇 분, 30분이 채 안 돼요. MBC 라디오에서 하고 있는 건데 대학생들이 저걸 가지고 뭐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저걸 취업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이진우 기자가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식으로 막 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그러니까 책 안 읽어도 돼요. 귀로만 열심히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듣는 건 거의 없어요. 저렇게 움직일 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걸 알고 싶다는 분들은 밑에 이제 금밥상 차려주는 부자 멘토 오지혜. 저분들 이제 PB인데 저거는 이제 뭐 부동산뿐이 아니라 금융에 대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이 저걸 들으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기 수도권 지역은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그 비활성화된 역세권 같은 경우는 형 투자 가치는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마장역 이런 곳은 왕십리역하고도 가깝고 강남도하고도 가깝다는 비활성화된 지역, 그런 데는 향후 투자 중에 역은 있는데 마장역 5호선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역세권 아닌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더블 역세권, 뭐 트리플 역세권 이 정도 돼야지 여기서 서울은 역세권으로 막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하철이 들어가는 걸로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떨어지지 않을 곳을 투자하라는 거는 비싸게 사면 안 돼요. 잘 찾아보고 연구해서 좀 저렴하게 사야 되죠.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개인적인 질문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 일기 신도시 그 이내에서 하는 게, 이 저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선배님 먼저. 아까 남양주 다단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책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서울 중에서 일기 신도시의 투자 가치를 높여주고 위기 신도시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김포 지역이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다단 신도시도 그 이기 신도시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자체 작업 저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강남까지 30분이면 가능합니다. 저는 김포를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의정부 경전철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이제 파산하려고 하잖아요. 김포도 낮에 타는 사람 있을까요? 경전철에? 저도 그게 걱정이 됩니다. 국가에서 무한정 운영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네? 네네. 그 예전 지도라서. 네.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이게 정보는 많은데 사실은 부동산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네. 중개소가. 네네. 그러면 부동산 중개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신뢰성 있는 부동산이라는 중개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만 원짜리 사는데도 한 3일 고민한다고. 그냥 믿지 마시고요. 가서 대화를 많이 나눠보세요. 자주 가시고 친해지고, 저희도 찾아오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갑자기 와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믿음이 안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유대를 맺으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군데 가보시고 주변에 내가 방문할 수 있는데 가서 신뢰가 가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하고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네, 한 말씀. 네, 한 분만 좀 더 받겠습니다. 네. 예. 예, 포항에서 올라온 이무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TV 33,000시간. 야, 우리가 지금 실제 TV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부동산 투자, 부동산의 그 어떤 연구,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끝으로 이것으로 이제 내용을 마치고요.
개인적인 질문 있으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